안녕하세요. 저는 문학평론을 하고 있고요. 국문학 연구자인 김건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미래의 서사라는 주제로 이제 최근 정말 발표된 지 얼마 안 되는 최근의 한국문학장의 소설들이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째로는 인터넷 공간을 다루는 소설들, 그리고 또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소설적인 상상력들,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국 소설이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AI와 메타버스라는 말들이 사실 요즘 되게 많이 들리고 있죠. 전공자가 아니어도 이 단어들을 가지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이런 자료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루다라는 작년에 나왔던 기사들입니다. 이루다라는 AI 테크놀로지가 있었어요. 지금 보이는 이 캐릭터들이 인공지능을 이용해가지고 사용자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채팅 기능을 가진 서비스였는데요. 이제 그 사용자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걸 축적해가지고 조금 더 나은 반응을 내보일 수 있는, 조금 더 발전하는 어떤 사람과 비슷한 형태로 학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테크놀로지를 적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딥러닝 테크놀로지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 프로그램이 야심차게 시작을 했지만 한 20일,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멈추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언어를 이루다가 사용하는 언어들이 좀 문제가 됐기 때문인데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이런 대화들이 등장하게 되죠. 뭐 흑인은 어때? 이렇게 하면 뭐 그냥 별로야, 뭐 편견이 있는지 싫어, 뭐 이런 대답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성 전용 주차장이나 미투는 뭐 싫다, 뭐 잘 못 배워먹은 것이다, 뭐 이런 어떤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된 이유는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인공지능들이 사용자들이랑 이 캐릭터가 어떻게 대화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어떤 단어를 쓰는지 뭐 이런 것들을 통계화하고 그런 방식으로 학습해서 이제 대답을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랬더니 되게 많은 어떤 혐오의 언어들, 혐오의 맥락들이 이 AI에게도 학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혐오들,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했고요. 또 심지어는 이 이루다가 여성 청년 캐릭터이기 때문에 20대 대학생으로 설정이 된 캐릭터였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캐릭터에 대한 어떤 성적인 희롱이나 대상화, 이런 것들도 그거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문화 같은 것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위한 대화를 유도하는 방법, 뭐 이런 것까지도 서로 공유하게 까지 이르렀는데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남성적인 어떤 동성 사회의 언어나 문화가 새로운 기술에 지금 적용되는 양상들, 이런 걸 좀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도 이제 이런 사태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사용자들의 문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중단을 하게 돼요. 근데 사실은 그 말 자체가 뭐 물론 틀린 말은 아니고 당연히 뭐 표면적으로는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안에 전제가 되는 게 하나 있죠. 기술이라는 거는 단순히 사회의 언어를 반영하기만 한 것이고, 뭐 별로 그렇게 이루다를 만들거나 운영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책임이 없다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술을 만든 사람들은, 혹은 기술 자체는 어떤 수동적으로 사회를 반영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전제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기술 자체가 일단은 새로운 언어를 발명하고 새로운 매체를 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언어적인 주체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사회적인 역할, 기술이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 혐오의 언어들과 혐오의 문화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기술은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가진이나 시리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쓰시나요? 저도 핸드폰 잃어버리면 항상 시리 부르는데 절대 대답하지 않고 회의할 때만 항상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곤란하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 어떤 AI의 목소리들이 기본적으로는 여성의 목소리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또 기가진이는 젠더를 물어봤을 때 저는 여성입니다 라고 대답하기도 했었어요. 그게 문제가 되고 나서 이제 좀 자기 씨는 성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성 중립적으로 수정하긴 했지만 어쨌든 여전히 여성으로 패싱되는 그런 목소리를 기본 세팅으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보조적인 역할, 어떤 비서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는 AI의 경우에는 어떤 종류의 젠더 편향들이 보이는 거죠. 이미 기술 제작 단계에서부터. 아까 말했던 이루다 역시도 애초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기획 단계에서부터 20대 여성 20살 대학생이라는 컨셉으로 캐릭터를 개발하기도 했어요. 이제 그 설정 자체가 사실은 어느 정도 또래의 남성들이 좋아할 것이다 라는 전제, 어떤 수요에 대한 기획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 AI의 대화는 어떤 식으로든지 동조할 수밖에 없어요. AI가 너 틀렸어 라고 사용자에게 말하는 식으로 프로그래밍이 되지 않죠. 어떤 식으로든 동조하고 최소한의 어떤 거부 이런 것들을 좀 하지 못하게 만드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기술 자체가 이러한 상황들을, 이러한 설정들을 어떤 놀이 문화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소비를 할 수 있게끔 전제를 한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어떤 젠더 편향이나 어떤 대상화 같은 것들이 이 기술 자체에 전제가 되어 있었고, 사실은 그 의도를 그대로 가시화한 것이 사용자들의 어떤 반응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술 역시도 어떤 상품성을 위해서 신기술을 도입할 때 어떤 상품성을 위해서 기존의 어떤 소비자들에 대한 혹은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편견이나 편향을 좀 유지하는 방식으로 상품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은 이제 이것을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조금 더 가시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담론장이 여기서는 AI와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인터넷이라는 담론장의 어떤 공통적인 특성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터넷의 어떤 가장 큰 특징도 이제 하이퍼링크 같은 걸 통해서 서로 연결되고 연관된 어떤 검색어를 보여준다던가 검색 자료를 이렇게 매칭시키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기술의 기능이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는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미국의 경우인데요. 머신러닝,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딥러닝, 그거를 개발하는 연구자들의 젠더를 통계를 내보면 한국은 이거보다 더 편향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88% 정도가 남성이고 여성은 12%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점들이 또 의미심장하게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기술이 어떤 기술이나 매체 같은 것들이 중립적으로 사회를 반영하는 것이다라는 논의는 이제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기술과 관련된 어떤 상상력들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역할 같은 것들을 좀 곁들여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메타버스를 다룬 흥미로운 최근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건 이제 영화인데요.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죠. 이 영화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오아시스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가상 환경을 볼 수 있는 안경이랑 이제 촉각을 전달해주는 수트, 장갑 이런 걸 끼면 이제 완전히 가상 세계에서 자기의 활동을 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노동도 할 수 있고요. 그 안에서 관계를 맺거나 사랑을 하거나 전투를 할 수도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메타버스가 일상화된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완전한 시청각도 갖고 있고 촉각도 갖고 있고 또 어떤 경제나 정치 활동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상상이 되고 있어요. 어떤 완벽한 어떤 기술 유토피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세계인데 이제 이 아바타는 네, 이렇게 이제 사용자가 이런 것들을 입으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이 아바타들을 설정하고 이제 안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약간 뭔가 트롤 로봇 같은 거대한 아바타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아바타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 세계 안에서는 나이나 뭐 성별이나 뭐 종족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할 수 있는, 신체를 변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인공 두 사람도 어떤 종류의 젠더 밴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보이는 이 우락부락한 트롤 캐릭터, 싸움을 좋아하는 이 트롤 캐릭터는 중장년의 아마 남성인 것처럼 보이는 아바타인데요. 현실에서는 네, 여기 이 헬렌이라는 친구입니다. 실제 세계에서는 흑인 여성 청소년이었다는 게 밝혀지게 되는데요. 이 세계 안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반전이 이 주인공에게 모종의 충격을 주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섹스나 젠더를 되게 자유롭게 체현할 수 있고 어떤 상대든지 누구나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과 자유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의 가능성들, 정말 말 그대로 N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미래의 기술에 대한 상상력들은 어떤 제약을 받게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제약을 받게 되냐면요. 이 가상 세계를 만든 이 사람이 제임스 헐리데이라는 사람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세계의 운영권을 악당으로부터 구출해내서 이제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제임스 헐리데이라는 이 게임 개발자, 이 가상 세계 개발자가 남긴 어떤 비밀들, 퀴즈들을 풀어가지고 열쇠를 얻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제 사실은 이 제임스 헐리데이가 가장 두려워했던 건 키스하는 거였다. 그러니까 어떤 그 너드, 왜 되게 범생이여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이 있었지만 뭐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지 못해서 실패한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을 사실은 게임 안에 고스란히 가상 세계에 담은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공은 이 헐리데이가 하지 못했던 어떤 연애, 헐리데이가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성 연애를 획득함으로써 이제 이 게임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서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짝사랑하던 여성을 빼앗겼던 그 창조주의 연애를 이 청년이, 지금 이 주인공이 대리해서 완성시켜 줄 때 이 세계의 어떤 소유권이 부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주인공이 마찬가지로 이 제임스 헐리데이가 어떤 너드였기 때문에 이성 연애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제 이 주인공도 현실에서는 이 이모부 같은 좀 우락부락한 남성에게 되게 위협받고 어떤 신체적인 남성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부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던 친구가 이제 이 헐리데이의 이성의 연애를 계승함으로써 어떤 남성성을 회복하게 되고요.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이 세계의 어떤 열쇠, 운영권을 물려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이 가상 세계의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그런 영웅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세계의 줄거리를 갖고 있는데요. 네, 이 주인공의 아바타고요. 아까 얘기했던 헬렌의 아바타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면서 이 친구가 이 주인공의 아바타가 좋아하는 어떤 여성 아바타를 만나고, 그래서 그 여성 아바타에게 사랑을 고백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친구가 어떤 젠더 밴딩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걔가 여성이고 너를 사랑할 것이라고 확신하냐라고 묻는데, 주인공 버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이 성공하죠. 그래서 이 캐릭터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 캐릭터의 이름은 아르테미스인데요. 원래 아르테미스는 비혼주의자 여신이죠. 원래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맹세를 한 여신인데요. 그 민주주의적인 어떤 가상 세계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대기업과 싸우고 있는 그런 영웅 캐릭터이기도 했어요. 원래 처음에는. 근데
결국 마지막에 가면 이 주인공 남성의 어떤 트로피처럼 안겨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뭔가 현실에서 이렇게 어떤 이성애자 여성이 아닐 수도 있다. 이 가상 세계의 어떤 다양한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왜 생각하지 않는 거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주인공은 당연히 나랑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결말 장면입니다. 주인공이 이제 세계의 민주주의를 확보하고 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일주일에 2번은 가상 세계에 접속하지 말아라. 인터넷을 끊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것이 더 진짜다. 더 많은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야 된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또 진짜 키스를 나누는 진짜 사랑을 해야 된다. 이성애를 해야 된다. 라는 방식으로 그것이 더 나은 유토피아다라는 거를 좀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어떤 몸이 없어도 되는 물질적인 신체적인 제약이나 뭐 그런 구분이 없어도 되는 상상력을 분명히 보여줬지만 서사는 결국에는 이 물질적인 신체와 어떤 이성애적인 어떤 신체성 이런 것들을 회복하면서 이 세계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기성 남성으로부터 여성 신체를 계승받는 이 남성 청년 주인공을 위한 그런 상상력들만이 선별되는 것이죠. 서사 초반에 가능했던 다양한 상상력들 중에서 마지막에 선택된 것은 어떤 젠더적인 선별을 거친 서사가 마지막에는 선택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기술에 대한 상상력들, 기술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를 생각하는 상상력들 속에 어떤 젠더 편향이나 어떤 섹슈얼리티적인 편향 같은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장애나 신체에 대한 담론도 마찬가지고요. 기술에 대한 상상력이 중립적이다라는 것이 좀 환상이라는 거를 우리는 좀 여기에서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박서련 작가의 소설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 화자가 자신의 아이를 되게 이해하고 아이를 포용하는 어떤 마인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엄마니까 이 아이의 어떤 반항들, 아이의 감정들, 아이의 어떤 태도들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된다, 잘 이해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이 화자의 핵심적인 동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어떤 모종의 반응을 보일 때마다 어른인 부모를 이기고 싶다. 그리고 또 또래 집단에 이입을 할 때이다. 라는 방식으로 이 아이의 성장 과정, 발달 과정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뭐 사실 이러한 반응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아동 청소년인 아이가 어떤 하루를 보내는 일상이 이제 일상 전반을 어른들이 지금 다 관리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모종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어른들의 권위나 어른들의 보호 이런 걸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성장 과정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능동적인 자기를 수립하는 중요한 나이다라고 이 아들의 어떤 성장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를 능동적으로 수립해 가려고 할 때 이 청소년에게 주어진 자원이 사실은 남성이라는 젠더일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당신 엄마가 당신보다 잘하는 게임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성 성인에게는 어떤 연령 격차가 있어서 자신이 10세에 있지만 권력 관계에서 좀 아래에 있지만 근데 그래도 나한테는 남성이라는 젠더가 있지 그게 나는 더 강한 점이지 라는 어떤 자각 같은 것들을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 소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전제가 되는 것은 이 교육이나 돌봄의 영역이 지금 우리 시대에 여성에게 되게 집중되고 있는 현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이 소설에서 교사 아니면 엄마가 교육과
어떤 아이의 그 시간 관리 이런 것들을 완전히 전적으로 전담하고 있다라는 게 어떤 설정이죠. 그리고 또 엄마 역시도 더 많이 이 아이의 어떤 교육적인 성장 가능성들을 더 많이 가르쳐주고 이렇게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뭘 더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이 교육이나 돌봄 이런 것들이 되게 젠더 분리적으로 역할이 배정되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좀 예전 소설들 아니면 조금만 과거를 다룬 영화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어떤 중요한 목표는 이 권위적인 남자 교사 왜 그런 장면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너의 아버지 뭐 하시노 하면서 이렇게 막 엎드려 뻗쳐서 막 때리는 그런 교사들의 이미지 아니면 뭐 아버지의 어떤 엄격한 훈육으로부터 저항하는 그 남성 청년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성장의 주요한 모티프 재현되는 모티프였는데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어떤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남성적인 영역이었던 시기를 지나서 지금은 아이들의 어떤 시공간을 전적으로 관리하는 여성이라는 것으로 좀 교육의 이미지, 교육의 재현 양상이 좀 많이 바뀐 것이죠. 이제 그런 시대에 이 남성 청소년들이 주체화를 할 때, 능동적인 자기를 수립할 때, 어른들로부터 벗어나서 자기를 만들려고 할 때, 어떤 젠더적인 위계화를 경유한다는 것, 그리고 또 그 젠더적인 위계화가 이 엄마인 당신을 직접 겨냥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이 소설이 되게 날카롭게 보여주고 있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K대생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남자애가 게임을 못하면 또래 집단에서 발언권이 약해지고 서열이 남자애들은 중요한데 그리고 또 이 게임을 잘하면 연봉도 높아질 수 있고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게임 가외를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소설 속에서 게임 가외를 시켜주려고 하는 이유 역시도 이 아들인 지승이가 좀 이렇게 또래 집단에서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때문에 이제 아들에게 이 게임 가해를 시켜주려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학력, K대생이라 함은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모종의 상상되는 학교가 있잖아요. 네. 그런 어떤 학력과 게임 실력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상위 랭크에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종류의 보상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이 논리가 전제되어 있죠. 그리고 소설에서 이 K대생이 곧바로 주인공에게, 화자에게 어떤 성폭력적인 그런 태도들을 취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상위 랭크에 올랐다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보상을 자신의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전제하는데요. 나는 그래서 성적으로 능동적일 수밖에 없고 어떤 그런 힘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성을 대상화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혹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 라는 생각을 이 K대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게 어떤 남성 동성 사회의 집단적인 문화 이런 것들을 좀 압축적으로 잘 이야기를 해주는 셈인데요. 이 남성 집단 안에서 어떤 서열이나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이 게임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게임 능력이라 함은 뭔가를 즐겁게 하는 자기 유희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권력에 대한 것이다 라는 거를 좀 정리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또 그러한 퀘스트를 내가 달성했다면 당연히 연봉과 여성을 나는 얻어야 된다. 그게 이제 이 뭐랄까요? 이 게임에 대한 생각 속에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을 이 연봉과 여성을 달성할 때만 진정한 남성 젠더가 될 수 있다. 진정한 남성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노력주의라는 것의 젠더를 여기서 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노력한 자기 자신에게는 당연히 무엇인가 보상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연봉이랑 여성이고 그걸 달성할 때만 어떤 남성 젠더로서 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이 되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K대생이 남성 청소년의 어떤 성장 과정 이런 것들을 좀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성장한 친구가 어떻게 되냐면 화자의 남편이고 또 마찬가지로 똑같이 K대 선배이고 지금 대기업의 사원인 이 남편이 잘 보여줘요.
결혼했다고 긴장 푸는 여자들하고 달라서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K대 가외 선생이 꿈꾸고 기대하는 연봉과 여성을 얻은 미래가 여기서 보여지는데요. 남편이 자기가 어떤 보상으로서 얻은 게 이제 지금 화자인 아내의 외양인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K대생보다는 조금 더 성숙해서 칭찬으로 조금 더 노련하게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연속선이 그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화자가 발견하는 것은 남편뿐만 아니라 아이의 관계 속에서도 아이들의 또래 집단의 평판에서도 엄마의 외모가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당신 때문에 놀림을 받고 우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화자는 자발적으로 피부과에 간다, 뭐 몸을 관리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을 하고 있어요. 아이를 위해서 나는 내 몸을 관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성의 어떤 신체, 여성의 에너지 이런 것들이 남편의 체면, 남편의 위신, 그리고 또 자녀의 자신감, 또래 집단 안에서의 자신감 이런 걸로 되게 전환되는 메커니즘이 지금 이 가족을 이룬 성인 사회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렇게 뭐 이런 남편이 했던 평가와 아이가 어떤 아이가 자기 학교 친구가 엄마가 뭐 예쁘지 않다고 놀림을 받아서 애가 울었어 이런 이야기를 전해줄 때 그게 사실 똑같이 포개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 동성 사회에서 또래 집단에서 남성의 위계라는 것이 어떤 사회적인 어떤 관계 맺음이 자기가 소유한 여성을 통해서 입증된다라는 거를 지금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화자는 파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자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한편으로 지승이라는 아들을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의 뭐 먹는 거 음식, 그다음에 체중, 키, 뭐 운동은 뭘 할지, 어떤 친구랑 누구를 만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교육이 감성, 뭐 인성, 소통 모든 거를 다 망라해서 관리의 영역으로 지금 엄마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게임을 시켜주려고 하는 이유도 이 친구들 사이에서의 어떤 사회적인 관계를 잘 맺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사실은 그 안에는 이 아이가 지금 이 나이대에 어떤 종류의 관계 맺음을 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성장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나중에 입시에도 문제가 되고 뭐 자신감에도 영향을 미치고 뭐 등등등의 어떤 미래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게임 과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적인 관계성이라는 게 사실은 입시, 개인의 경쟁력이고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 화자가 열심히 지승이를 케어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교육의 젠더화 혹은 이 교육 자체의 사유화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여주는 양상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사실 어머니의 역할이 되게 많아졌는데요. 예전보다 어떤 돌봄 노동이라는 어떤 예전의 역할에 더해서 이제 청소년 시기가 되면 입시 투자자로서의 그런 역할도 되게 좀 떠맡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그런 걸 잘 보여주는 게 어떤 지역 이름을 딴 맘카페의 어떤 모임들에서 서로 학원이나 학교에 대한 정보들을 교환하는 것들 혹은 뭐 성장 과정에서 우리 아이가 뭐 어떤 일을 했는데 이게 적절한가요? 계속 이렇게 비교하면서 어떤 그 교육 과정을 좀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한국 사회 특유의 이런 문화들이 어떤 감정 공동체, 교육 노동 공동체로서 좀 이런 양상들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소설에서도 이 엄마는 계속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소설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아이가 뭐 학교에서 싸우고 왔는데 아이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내가 뭔가 아이를 채워주지 못해서 그렇다. 그리고 나는 이해심이 많은 엄마가 되어야 되는데 충분히 그렇지 못했다라는 그런 자기 검열을 이 화자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알아서 해보겠다. 아이가 어떤 문제를 겪었으니까 이것은 엄마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된다. 내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를 앞으로 내가 잘 알아보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 아이의 지승이의 어떤 입시, 뭐 사실은 중산층 계급을 재생산하는 것이죠. 좋은 학교에 가서 아까 K대생과 대기업에 간 남편처럼 그렇게 재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 재생산의 핵심적인 어떤 메커니즘이 이제 입시고 그것이 여성의 몫으로 할당되어 있는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소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화자는 자기의 어떤 어린 시절, 당신의 어린 시절을 위해서 지금 이 아이를 관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는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짐작은 해볼 수 있죠. 타인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는 어린 시절은 아마도 어떤 좀 아동으로서 혹은 여성으로서 교육이나 뭐 어떤 권리들이 좀 제대로 받지 못했던 그런 야만적인 과거일 거라고 짐작을 하게 해줍니다. 뭐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오빠들 때문에 여동생은 학비를 버느라고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경우들 이런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런 어떤 가정사 같은 것들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튼 네. 그런 어떤 자기 어린 시절의 그런 상황과 지금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성장하는 방식, 경쟁하는 방식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가정 속에서 보상받을 수 없는 내가 받을 수 없었던 것을 아이에게 대신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위 랭크로 올라가려면 교육을 잘 받아야 된다, 대학을 잘 가야 된다, 뭐 어떤 자기 개발을 잘 해야 된다라는 그게 되게 한국 사회의 어떤 근본적인 믿음이잖아요. 과거 시험 제도로부터 유래한 어떤 공부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절대 명제 같은 것들이 있죠. 특히 이런 것들 저는 중고등학교 때 급훈으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지금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뀌고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뭐 이런 식으로 혹은 이와 유사한 메시지들을 선생님들이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많이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결국 공부의 목적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한국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역사 철학에 대해서 뭔가를 알게 된다 뭐 이런 목표가 아니라 이 중산층 이성의 가족에 편입하려면 역사 공부를 해야 돼 이런 것이죠. 공부의 목적이라는 게 이 젠더적인 주체와 가족에 편입되기 이런 거라는 거를 되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그런 문장인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이 소설 속에서도 화자 역시 이 아이에게 이런 어떤 공부의 목적 같은 것들을 좀 전수를 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간과된 것들이 있는데요. 뭐냐면 내 지위를 올리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엄마와 한국 사회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인데요. 이 아이, 남성 청소년들이 발견한 다른 방식이 있는 거죠. 자기 지위를 올리려면 타인의 지위를 낮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지위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이 화자는 젠더적인 위계를 또 생각하지 못했어요. 공부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경쟁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이고 제대로 투자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아들은 이 두 가지를 엄마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 대한 기대가 화자를 배신하는 것이 이 소설의 기본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K대생 이 어떤 화자에 대한 성희롱을 하면서 이제 제대로 과외를 하지 못하게 되고 대신해서 찾은 강사는 이제 S대생 여성 강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 선생님이면 이제 다를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화자가 이제 새로운 강사 선생님을 구했는데요. 이 화자 당신은 보자마자 이 강사는 우리 아들의 첫사랑 상대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안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을 하기도 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어떤 그 성적 매력을 가지고 상대를 판단하는 그런 자동적인 습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강사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강사는 사모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화자를 부릅니다. 그동안은 화자는 뭐 피부가 좋으시네요, 뭐 몸이 좋으시네요 이런 어떤 가만히 있는 몸을 가지고 칭찬을 받았었는데 이 강사는 당신이 실제로 해낸 일을 칭찬을 해줍니다.
원래는 아이의 게임 과외를 위해서 초청한 선생님인데 이제 이 S대생 강사는 아이와 소통하려면 그리고 또 아이가 게임을 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본인이 직접 해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화자에게 게임 과외를 하면서 이런 칭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위신, 남편의 위신 뭐 이런 것과 무관한 내 능력에 대해서 이게 효능감이 있다라는 거를 지금 이 강사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게임을 배우는 중에 화자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해지 뭐 이런 표현이죠. 그 소설 안에서도 설명이 되고 있지만 이 해지라는 표현은 이 게임에서 여성 캐릭터 혹은 여성 게이머인 게 나왔을 때 혹은 뭐 플레이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이제 모욕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일반 여성의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해지라는 거를 이제 혐오 표현으로 쓰고 있다고 제시가 되죠. 어떤 공적인 공간, 경쟁 사회에 진입했을 때 여성에게 가해지는 어떤 제한이나 낙인으로서 이 게임 세계에서는 해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요. 뭐 도로 위에서는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여성들에 대한 혐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김여사,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인터넷 담론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어떤 직업 명칭에 여라는 접두사가 붙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뭐 여의사, 여교수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경쟁, 공적 사회에서 여성이 진입했을 때 생겨나는 어떤 종류의 제한 뭐 이런 것들을 좀 전제하는 단어들이죠. 화자 역시도 근데 사실은 내가 남자들보다 게임을 못하는 건 사실이 아닐까? 라고 불안해합니다. 근데 이제 이 강사는 그런 거 없고 누구나 실력을 키우면 압승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저는 저보다 잘하는 사람 만나본 적 없고 남자들도 나보다 게임 못하는 건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되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이 화자 역시도 강사를 본받아서 되게 열심히 게임을 연습하고 압도적인 어떤 캐리력을 보여주죠. 이 캐리라는 것은 게임 플레이어들이 서로를 도와주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압도적인 실력을 가진 여성들이 연대를 하면 이 남성 중심적인 경쟁 사회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전제를 이 강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 게임을 못한다고 이렇게 혐오가 들어온다면 우리는 게임을 더 잘하면 된다라는 것이 이 강사의 대응 방식인 것이죠. 근데 이랬을 때 이 게임 내부의 경쟁 규율 자체는 어떤 방식으로든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혐오하는 그 게임 세계의 질서 자체는 사실은 그냥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생존주의랑 연관이 될 텐데요. 이 경쟁 위주의 어떤 세계에 대한 질서 자체에 대해서 뭔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의문을 품기보다는 살아남으려면 내가 잘하면 되지 라는 방식의 어떤 생존주의 같은 것들이 보여지죠. 사실 처음에 게임을 지승이가 아들이 배우려고 했던 이유는 이 전교회장 출마를 하기 위해서 경헌이라는 또래 친구랑 내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게임에 이기는 친구가 선거에 나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화자는 이 경헌이한테 뒤처질까봐 지승이가 되게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니까 그러면 엄마가 이겨줄게 라고 하면서 대신 이겨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러면 사실은 대리게임을 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그걸 통해서라도 경헌이를 이기고 좀 자신감을 획득했으면 좋겠다. 요거를 배웠으면 좋겠다. 라고 기대를 한 것이죠. 결국 그 S대생 강사한테 배운 여러 가지 게임 실력을 통해서 경헌이를 이제 화자가 대신 이겨주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해서 엄마의 기대대로 어떤 경헌이의 패배로 인한 지승이의 자신감 획득 이게 일어나야 될 타이밍에 지지 않고 경헌이라는 친구가 돼지승 뭐 이렇게 외모 비하를 보내고요. 또 뭐 해지승이나 뭐 이런 NGUM 같은 여성 혐오적인 표현들을 하면서 승리의 경험을 사실은 가로채가요. 그러니까 물론 게임 자체에서는 이 지승이 캐릭터가 이겼지만 경헌이는 그거에 굴하지 않고 이런 어떤 혐오 표현들을 계속해서 보내면서 지승이를 조롱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결말에서 나오듯이 이 게임 안에서는 엄마라는 단어가 블라인드로 처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엄마라는 말 자체가 너무나 비하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혐오의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세계여서 이제 이것을 게임 운영 측에서 이제 블라인드로 처리를 한 설정인데요. 그러니까 여성 혐오라는 게 너무나 기본값인 질서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경원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봤을 때 최종적으로 승리한 것은 이제 경원이죠. 게임 자체의 승리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경원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이 남성적인 성장이라는 게 뭔가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혐오와 어떤 대상화의 언어로 여성이나 아니면 약한 남성들을 얼마나 잘 배제하는가에 따라서 이 남성적인 성장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게임 자체의 승패랑 무관하게 이 혐오 발화를 가장 잘 쓰는 사람이 경원이가 이제 자신의 위신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경원이와 내기를 했을 때 이기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지승이가 필요했던 것은 뭔가 게임 실력이 아니라 이 혐오 발화를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야만 이 경원이를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되게 끔찍한 이야기이고, 그런 패배를 발견하면서 이 소설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사실 화자가 간과했던 것들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왜 지승이가 근데 전교 회장을 해야 할까? 화자는 아들이 자신감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경원이도 이기고 전교 회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사실은 그 안에는 입시에 도움이 되겠지라는 전제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근데 사실 이 질문을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승이가 전교 회장을 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어떤 민주주의에 처음으로 진입하는 것이죠. 청소년들이 처음으로 어떤 제도적인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것인데요. 그때 공적 발언을 하는 자리가 이제 회장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단순히 개인의 성취로 지금 간주를 했기 때문에 이 경원이와 있었던 이 사태들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승이가 만약에 회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당신 화자와 같은 뭐 여성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래 집단의 여성 청소년들을 위해서 아마도 굳이 목소리를 내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도 어떤 성장 과업이나 아니면 학습 단계로서 이 화자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따돌리거나 놀림을 받게 되니까 이제 그 또래 관계 속에서 그 몸에 대한 혐오 이런 거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놀림을 당하는 아이의 몸을 바꾸는 그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몸을 어떤 투자나 관리의 대상으로서 지금 인지를 하는 세계라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또 승패의 이분법을 가지고 이 지승이의 어떤 관계성 이런 것들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치밀한 교육, 화자가 지향하는 이 치밀한 교육이나 아니면 어떤 모종의 실력을 쌓아서 여성 간의 연대를 쟁취하는 것도 룰 자체를 향하지 않는 한에서는 어떤 큰 변화를 만들기는 어려운 것이죠. 지승이가 전교 회장을 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사실은 동료 시민으로서 서로를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원이를 이겨야 되는 것, 그래서 전교 회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 먼저 말해야 되는 것은 동료 시민으로서 친구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게임의 룰 자체를 서로에게 적용되는 그런 룰을 만드는, 그리고 또 서로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동료 시민으로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화자가 좀 더 생각을 해봤어야 하는 것 같아요. 게임 세계에서 이제 어떤 이분화된 역할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보통은 많이 나뉘는 것 같아요. 몸을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적을 향해서 공격을 하는 딜러의 역할이 있고요. 그다음에 방어하는 탱커의 역할이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 치료를 하거나 뒤에서 보조적인 역할, 그러니까 서포터 역할을 하는 어떤 역할도 당연히 있고 당연히 그게 필요하죠. 근데 그런 역할을 하는 플레이어는
여성일 것이다 라는 어떤 젠더적인 구분 이런 것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서포터 역할을 하는 캐릭터는 아마도 여성일 것이고, 그래서 해지라는 멸칭을 게임 세계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 서포터 역할에 대해서 어떤 낙인이 있는 거죠. 무임승차한다, 이것은 노동이 아니다 라는 어떤 낙인이 있고,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딜러나 탱커와는 다르다 라는 그런 전제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생각해보면 지하철에 광고 혹시 여러분들 학교에 오시거나 집에 갈 때 많이 보시지 않나요? 남성 게임 캐릭터들은 레벨이 오르면 갑옷을 막 더 껴입고 더 뾰족해지잖아요. 근데 여성 캐릭터들은 레벨이 올라가면 점점 더 옷을 이렇게 벗게 되죠. 싸울 때 되게 유리하지 않을 것 같은데 레벨이 오르면 그렇게 되는 재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의 주체보다는 어떤 관조의 대상으로 형상화되는 그런 패턴들이 있는 것이죠. 이제 사실 그런 문제 제기들에 대해서 게임사들은 계속해서 일관된 대답을 해왔어요. 이것은 게임 유저들의 어떤 취향이다, 소비자들의 취향이다, 그리고 또 게임일 뿐인데 너무 현실과 연관 짓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대답들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오늘 읽은 소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듯이 어떤 일상 속에서의 관계 맺음이나 일상 속에서 어떤 젠더를 재현하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이 아들을 육성하는 것과 연결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게임 속에서의 어떤 젠더적인 구분 같은 것들이 사실은 현실의 젠더와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이 게임 속에서의 젠더가 아들을 통해서, 경원이를 통해서 당신에게 돌아오기도 하고요. 또 이 게임 속에서의 남성 청소년들의 성장을 화자인 당신이 생각하는 어떤 성장의 방식 때문에 만들어낸 것이기도 하죠. 사실 순환적인 그런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의 언어들, 게임의 어떤 문화들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게임을 통해서 생겨나는 가상 공간과 가상의 인물에 대한 상상력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 어떤 현실의 젠더 문제와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가상 공간, 어떤 미래의 메타버스 세계에 대해서 좀 젠더적인 상상력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았고요. 이제 다음부터는 생태 소설 이라는 키워드로 최근의 소설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 아직 이후라고 말하면 조금 이른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기를 그래도 이제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렇기 때문인지 최근에 한국 문학장에 이제 기후 위기 혹은 생태 위기에 대한 그런 소설들이 되게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전통적인 동물이나 어떤 생태를 다루는 전략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통적인 한국 문학에서의 동물을 재현하는 방식은 이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주인공이 뭔가 전쟁의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 고통을 드러내는 매개로서 떠돌이 강아지가 등장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유기된 생명에 대해서 연민을 하면서 인간애를 발견한다든지, 뭐 아니면 되게 열악한 상황에서 이렇게 막 돌틈에서 비집고 나오는 민들레꽃을 보고 살아갈 용기를 얻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어떤 전통적인 동물의 재현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화자가 동물로 전락한 상황에서 어떤 사회적인 역사적인 문제 때문에 동물을 보면서 인간이 되고 싶은 용기, 힘을 얻는 그런 전략들이었던 것 같아요. 인간이 되게 동물로 전락한 상황에서 다시 인간이 되고 싶다는 욕망을 드러내는 게 전통적인 동물 재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인간이 아닌 비인간 존재에게 유기적으로 투입하면서 어떤 감동을 얻고, 그걸 통해서 다시 주체가 되는 에너지를 얻는 거, 그게 이제 문학에서 많이 했던 어떤 재현의 관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랬을 때 그럼 그 떠돌이 개의 어떤 삶에 대해서는 혹은 뭐 그 옥상에서 비집고 나온 그 민들레 꽃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그 어떤 동물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심이 없지만 그 동물을 통해서 인간을 재현하는 그런 전통들에 사실은 어떤 그 폭력적인 구조, 인간 사이에서의 폭력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고 있지만 동물을 재현하면서도 그 동물과 인간 사이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별달리 이야기하지 않았다, 무관심했다라는 게 전통적인 좀 동물 재현의 양상이었던 것 같아요. 혹은 뭐 동물이 아니라 어떤 생태, 자연을 재현할 때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파리 키우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초파리 키우기는 전체적으로 좀 포괄해서 얘기하자면 일단 엄마와 딸의 어떤 세대적인 세대에 따른 좀 서사의 차이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화자인 지유는 이제 소설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원영이가 엄마가 실험실에서 초파리를 키우던 실험실에서 당했던 것 같은 어떤 산업재해 아니면 어떤 현실의 노동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리얼리즘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파헤쳐 보려고 하고 글을 쓰고 싶어 해요. 지유가 관심을 가지고 보여주는 것은 이 과학적인 개연성이 있느냐, 그리고 또 논리적으로 인과관계가 성립하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파악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어떤 논리적인 인과, 개연성 이런 것들이 근대 소설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였다고 볼 수 있겠죠. 현대의 소설, 현대의 논리에서. 근데 원영은 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원영은 초파리를 관찰을 했던 시기를 되게 아름답게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초파리가 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로 가면 이제 4세대의 어떤 양상들은 1세대의 어떤 작은 것들이 4세대에 와서 발현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어떤 세대별로 사소한 변화가 이렇게 누적되면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관찰하기 위해서 초파리를 이제 실험실에서 키우는 거죠. 근데 그런 초파리를 보면서 원영은 사소한 기억이나 사소한 경험들이 아주 나중에서야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지유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마의 몸이 아파? 그것은 어떤 병적인 이유가 있어서야 인데 이 원영이는 원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즉 1대1의 인과관계를 인간으로서는 모를 수도 있다, 알지 못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초파리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생겨난 그런 변화를 인과론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원영 역시도 어떤 인과라는 게 그렇게 1대1로 대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지유와 원영의 대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초파리를 이 초파리의 종적인 특성, 이 누적된다. 그리고 또 그게 언제 발현될지 모른다. 인과관계 바깥에 있을 수도 있다. 설명할 수 있는 인과 바깥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설적으로 설정한 종적 특성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이제 여성 구술 생애사와 연결지어서 이제 이 초파리 키우기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유는 이제 소설은 소설일 뿐인데 왜 굳이 행복한 결말을 맞이해야 되냐. 소설에서는 원영이 겪었던 그런 어떤 고통이나 현실의 노동 문제 이런 것들을 고발해야 된다. 주인공이 굳이 행복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소설관을 보여줍니다. 현실을 비판하는 것이 소설의 어떤 중요한 기능이다라는 거를 지유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원영은 다릅니다. 원영은 나의 이야기를 소설로 쓴다면 내가 겪었던 어떤 소중한 시기를 훼손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욕망을 보여주죠. 그래서 초파리들이 너무 예뻤다라는 그런 식으로 지유에게는 이게 어떤 산업재해의 원인이 되는 그런 시기인데 원영에게는 이 초파리라는 이 어떤 종적인 특성들을 관찰하고 그런 걸 생각하고 또 그러한 군집 속에서의 개별적으로 아름다운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찾아내는 그런 경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영은 이런 것들을 되게 아름답게 기억하고 있어요. 초파리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그 속에 되게 수없이 다양한 어떤 다양성들이 있다. 유전적으로 다양성들이 있고 개별적으로 디테일하게 그 각각의 초파리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 인물이죠.
사실은 원영 자신도 요런 어떤 초파리와 같은 그런 방식을, 그런 어떤 아름다움에 대한 갈급함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원영도 개별적인 삶이지만 되게 그냥 50대 무경력 주부로 취급되는 것을 되게 경험을 해야 했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원영은 이 초파리를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는, 자기를 이렇게 인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원영은 소설일 뿐이면 왜 굳이 소설을 쓰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자 자신의 그 원영의 이야기를 쓴다면 그게 자기 자신과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영은 너무 사소해서 무시했던 일화들을 누군가에게 말을 했다. 그래서 속이 후련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보여주는데요. 원영이 이 사소해서 무시했던 일화들이 뭐였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뭐 텔레마케팅 일을 했을 때 욕설을 들었는데 그게 어땠는지, 그다음에 내 책상이 없고 식탁만 있던 나에게는 그게 어땠는지, 혹은 나는 좋아하지 않지만 딸 때문에 계속해서 밀가루 요리를 먹어야 했다라는 것들이 사소하지만 사실은 그게 지금 어떤 누적된 고통들의 결과로서 이런 어떤 사소하지만 누적된 것들이 지금의 병을 만드는 원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소설은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절대적이고 소설적인 어떤 그런 인과, 그런 계기는 없을지 모르고 이 모든 어떤 사소한 것들이 누적되면서 지금 원영의 고통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의 소원을 반영해서 이 소설의 마지막은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이 원영의 병은 다 나았고 그래서 오래오래 행복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소설의 마지막 문장이 보여집니다. 이랬을 때 이게 이제 이 문장이 소설 자체의 초파리 키우기의 자체의 결말인지 아니면 이 소설 안에서 지유가 쓰는 소설의 결말인지 그것을 조금 모호하게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현실, 그러니까 초파리 키우기 세계 안에서의 현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현실 안에서의 어떤 소설일 수도 있고요. 그 양가적인 해석을 모두 환기시키는 방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의 소원을 반영한 이 소설 속의 소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엄마가 진짜로 나았을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양가적인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랬을 때 이제 소설 자체의 기능을 좀 재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맨 처음에 지유가 얘기했던 것처럼 현실을 모방하거나 혹은 현실을 비판하는 그런 어떤 소설이 아니라 현실하고 관련은 있지만 이 소설이라는 게 원영의 삶에 관계를 맺는다는 것,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좀 현실을 멀리에서 보는 그런 위치를 파악하고 그런 위치를 보여주는 건데요. 좀 정리를 하면 이 소설이라는 게 인간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현실을 반영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인간에게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로부터 온 소설이지만 다시 그 현실에 개입된다라는 것을 의식해 달라고 원영이 요청을 한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소설의 방법론 혹은 소설과 현실 사이의 관계 맺음의 방식 이런 것들 자체를 좀 갱신하는 결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주인공이 이 초파리의 종적 특성을 가지고 원영은 어떤 인간의 시간관, 인간의 삶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좀 갱신을 했고 그런 원영을 통해서 화자는 소설 쓰기의 방법론을 좀 갱신을 하는 그런 과정을 이 소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원영이 보여주는 어떤 그런 관심이 사실 개별적인 초파리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한 그런 관심은 당연히 아니었고요. 이 나는 그 원영 자신은 개별적인 인간인데 왜 세계는 나를 50대 무경력 주부로 취급하지? 라는 그런 의문을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계기로서 이 초파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종으로서 어떤 사유하는 방식, 동물성을 개체가 아니라 종으로 사유하는 방식 같은 것들을 이제 원영이
이 초파리를 돌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인간을 정의하는 방식이 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초파리 키우기에서는 어떤 종의 관점으로 인간을 갱신하는 그런 사유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두개골의 안과 밖에서는 이제 이 종의 관점과 개체의 관점을 좀 오가면서 충격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그런 목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창조 신화 아니면 뭐 대홍수 같은 그런 재난 신화에서 사실은 이 신으로부터 지상의 경작권, 지상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다 동물들에 대한 주권을 신이 인간에게 주었다라는 걸 설명할 때 이제 창조 신화가 힘을 발휘하죠. 그리고 또 재난 신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선택받은 선한 인간이 모든 동식물의 종을 보존하는 그런 주인의 역할을 맡았다라는 설정들이 많이 보여지죠. 그랬을 때 신이라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인간에게 대리권을 맡기는데 그게 뭐냐면 비인간 혹은 동물에 대한 소유권, 지배권입니다. 이러한 삼각관계 안에는 신은 절대적인 존재이죠. 신은 절대적인 존재니까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인간은 각각 개별적으로 뭐랄까요? 선택받는 것이죠. 노아라는 이 개별적인 인간이 행한 어떤 구체적인 행동들 때문에 개별적인 존재로 인식이 신에게 개별적인 존재로 인식이 되어서 노아는 선택을 받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뭐 얼룩말은 어떤 착한 얼룩말이 아니라 그냥 얼룩말이라는 종, 뭐 기린이라는 종에 의해서 선택을 받는 그런 신화 속의 인식을 볼 수 있죠. 이제 그랬을 때 인간은 개별적인 존재로 우리가 신에게 인정받기를 요구하지만 근데 정작 인간은 이 동물들의 어떤 개별성 자체보다는 그냥 종으로서 동물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 그런 인식론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인간이 지금까지 서사를 만드는데 기본적인 전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마주한 이 지구 재난, 환경, 기후라는 이 절대적인 존재, 그러니까 신이 아니라 이 지구 혹은 기후라는 절대적인 존재 앞에서 인간 역시도 사실은 종으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만 해도 지금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는데요. 이 어떤 절대적인 기후라는 조건 앞에서 내가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비가 저를 살려주진 않잖아요. 그냥 저는 인간이라서 이 지구의 복수를 받고 있는 것인데요.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인간을 종으로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동물은 개별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질문은 마지막에 한 번 더 다루기로 하고요. 두개골의 안과 밖이라는 소설에서 이제 중요한 설정은 환경재난이죠. 인수공통변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지금 창궐하고 있는 그런 시기라는 설정입니다. 야생조류로부터 발현된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재난적으로 퍼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야생에서 발생된 바이러스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닭 때문입니다. 닭은 인간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단일한 유전자 체계를 갖고 있는데 야생 조류들은 되게 다양한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에 저항할 수 있는 유전적인 자원들이 있었는데 닭은 그런 게 없고 공장형으로 축산이 되기 때문에 순식간에 번져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소설 안의 세계에서 현실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이 공장형 축사 때문에 이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적 살처분이죠. 실제로 병이 나지 않았지만 그 질병이 발견된 곳에서 어떤 특정한 거리 안에서 다 살처분하는 것을 이제 예방적 살처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민가 주변의 야생 조류들 역시도 예방을 위해서 다 사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에서는 새로부터 받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점차 새처럼 변하는 그런 감염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죠. 네, 뭐
구제역이나 뭐 돼지열병이나 등등등의 되게 많은 질병들이 이런 식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다 겪고 있죠. 실제 현실 세계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어떤 종적인 생명 정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어요. 구제역 같은 것들 충분히 사실 개체의 충분한 돌봄이나 의료가 지원된다면 사실 이겨낼 수 있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별로 그렇게 돈이 되지 않으니까 예방적인 살처분을 종적으로 해버리는 것이죠. 그냥 소라는 이유로. 그랬을 때 이제 인간이라는 종은 뭐 코로나에 걸렸다고 예방적 살처분을 하지 않잖아요. 치료를 다 하죠, 우리는. 그런 어떤 종특권적인 생명 정치를 보여주는데요. 인간이 키우는 생명, 그 다음에 또 그 바깥에 있는 야생동물, 그냥 살든 말든 상관없이 살게 내버려두는 생명, 이런 식으로 질병이 있기 전에는 가축과 비가축으로 나누어서 종을 다르게 대우해왔죠. 근데 이제 이 전염병의 시기에도 그게 조금 반대가 되긴 했지만 마찬가지로 이 종적인 생명 정치가 유지가 됩니다. 적극적으로 죽이는 생명, 가축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야생동물들은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거죠. 지금 이 소설 속의 상황에서는 이 위기라는 것이 바이러스 자체보다는 이 인간과 인간이 아닌 생명들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이걸 제거하는지 살릴지 이런 어떤 결정을 내리는 인식론들, 이런 것들이 이 소설 속에서는 주요한 폭력으로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의 입장에서 사실의 거대한 폭력은 바이러스 아니고 이 구분이라는 거를 이 소설은 적극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소설이 좀 특징이라고 한다면 언어적인 어떤 표현이 좀 특이하다는 거겠죠. 아마 이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특징들을 좀 주의 깊게 보셨을 것 같아요. 문자 매체로서 당연히 의미를 전달하는 기본 기능이 있지만 뭐 사진이 끼어든다던가 아니면 글자가 되게 반복된다던가 아니면 한자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좀 특이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문자로서 의미를 전달하기보다는 이 문자 자체가 이미지로서 기능했으면 좋겠다는 기획이 담겨 있다고 김보경 평론가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전염되는 언어이기를 그러니까 단순히 읽는 거 말고 느끼거나 전염되는 언어가 그런 전략이었다라는 식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고막을 찢을 듯한 이건 닭개짜죠. 닭개짜가 한참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닭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수십만 마리의 닭들이 어둠 속에 파묻혀 있다. 이런 문장인데요. 지금 이 문장은 사실은 살처분되는 상황입니다. 살처분 노동자가 직접 닭을 만지는 상황에 대한 서술인데 이 닭개짜의 어떤 이 집합, 병치가 사실 되게 운동감, 그러니까 닭 자체가 움직이거나 군집해 있는 듯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죠. 그래서 어떤 닭이 도망가는 실물감이나 운동감 이런 것들을 좀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 고막을 찢을 듯한 이 울음소리가 이거에 휩싸이고 둘러싸인 어떤 그 소리적인 환경 이런 것들을 환기시키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언어로 의미를 간단하게 전달하는 그런 문자 언어로 사실은 인간 종 중심적인 그런 문자 언어로 이 사태를 깔끔하게 전달하기를 거부하고 이 동물의 입장에서 그 당시의 상황이나 소리를 가능한, 그리고 또 동물 자체의 소리로 당연히 인간이니까 완전히 동물의 소리를 낼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그 고유한 소리로 재현하기를 시도하고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으로 이제 타이포그래피를 좀 사용하고 있기도 해요. 타이포그래피는 이제 글자 자체를 이미지처럼 배열함으로써 만들어내는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락들이 대표적인 단락입니다. 이제 살처분을 하기 위해서 닭을 인식하고 분류하는 그런 체계를 이런 문장으로, 이런 표현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병든 닭은 쓸모 있냐, 폐기 처분이냐, 아니 쓸모 없죠 당연히. 그리고 폐기 처분하겠죠. 이렇게 체크. 아픈 닭, 뭐 자주 아픈 닭 이런 식으로 닭들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닭들이 쌓여 있고 폐기 처분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뭐랄까요, 반복함으로써 이
어떤 닭들이 살처분되고 있고 그다음에 닭 위에 닭들이 매립되고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환기시키고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닭을 분류하는, 체력이 좋지 않다, 뭐 알을 낳지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인간의 쓸모에 따라서 분류하는 언어 체계들로부터 시작했는데, 어느새 닭의 고유한 특성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날고 싶은 닭, 호기심이 많은 닭, 고집이 센 닭, 화를 잘 내는 닭, 뭐 소심한 닭, 이런 식으로 닭의 어떤 개체적인 특성들, 고유한 특성들이 점점 이렇게 초반과 달리 들어가게 되죠. 이랬을 때도 우리는 쓸모없음, 폐기 처분을 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인간의 쓸모에 따라서 분류하는 언어 체계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점점 닭의 어떤 개체적인 속성, 동물의 개체적인 속성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의문시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포그래피적으로는 닭을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층층이 닭들을 쌓아서 이렇게 살처분하는 그런 끔찍한 상황을 이미지로, 어떤 종적인 인식 체계를 이미지로 가시화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인간에게 부여되는 특성들, 뭐 산만하다, 고집이 세다, 이런 인간에게 부여되는 특징들을 닭에게 부여했을 때, 그 개체적인 인식을 동물에게 부여했을 때 과연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런 거를 소설이 적극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실 그동안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동물을 재현할 때 어떤 혹은 인간이 어떤 고통스러운 어떤 대상을 볼 때 문학에 주로 했던 전략은 의인화였던 것 같아요. 고통을 받는 동물들이 얼마나 아플까를 설명할 때 인간이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것들을 자꾸 주요한 전략으로 써왔던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의인화했을 때 동물을 인간으로 바꾸어서 생각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대상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입이나 연민이나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불러일으킨다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동물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못할 짓이다, 그러니까 동물에게도 하지 말자라는 식으로 이제 어떤 반성이나 성찰 이런 거를 되게 신속하게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걸 지켜보는 독자로 하여금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의인화와 연민의 전략에는 전제들이 필요해요. 일단 고통을 받고 있는 그 대상은 화자 혹은 독자보다는 좀 열등해야 됩니다. 어린이나 뭐 무력한 동물이나 뭐 이런 것이 고통을 받아야만 의인화를 할 수 있고 연민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고통을 받고 있는 대상이 스스로 그 원인을 잘 몰라야 돼요. 혹은 자기가 고통받고 있다는 걸 스스로 모르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놀부가 고통을 받는 것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한 인과응보인 것이죠. 근데 강아지가 고통을 받는 것은 별로 그렇게 나쁜 일을 하지 않았는데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입이 되고 연민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어떤 받아 마땅하지 않은 그런 어떤 부정의한 어떤 그런 불행이라는 거, 이 고통이 그 대상이 죄를 지어서 만든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거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건데 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조건, 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고통을 받는 대상과 이것을 재현하는 시점 사이에 어떤 안전한 거리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화자의 역할이죠. 화자는 인간의 어떤 인식론적인 우위를 가지고 이 열등하고 고통받는지 모르는, 그리고 또 이렇게 별로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고통받는 그 대상을 지켜보는 우위에서 지켜보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요. 그 사실은 전통적인 문학은 어떤 고통의 종류나 아니면 고통이 왜 고통을 받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서사적으로 그릴 때 이 어떤 고통이 재현될 만한 고통인지를 선별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 전제들에 부합하는 고통만 재현의 대상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이 조건에 부합하는 고통에만 화자는 감정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비인간 혹은 동물에게도 인간과 유사한 면이 있네, 그렇다면 연민을 받고 구원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전통적인 어떤 감정이입,
전략의 뼈대입니다. 그런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맥락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 소설에서 이런 문장들이 좀 특징적인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소리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소설가 화자가 닭에게 인격을 부여해가지고 소설을 써보려고 시도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처분 당하는 그런 닭의 입장에서 그 소리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고 우리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썼는데 이제 그거를 취소선을 그어서 직접 지워버렸다라고 씁니다. 인간이 동물이라는 거를 잊게 만드는 의인화의 방식이 내가 써도 되는 걸까? 라고 의심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닭에게 이런 식으로 인격을 부여하는 게 사실은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반복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소설가 화자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닭들을 대표할 수 있다. 어떤 닭 중에서 인간적인 속성을 가진 이 인간처럼 말을 할 수 있는 이 속성을 가진 이 닭만이 특권적인 지위를 부여받는 거죠. 의인화됨으로써. 이제 그런 것들을 취소선을 그어서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목소리를 가진 닭에게는 어떤 의인화를 통해서 인간의 권리를 부여하는 전략이 이제 지금까지의 의인화 전략이었는데 이제 그게 사실은 특별한 사연을 입증하는 것이죠. 이 닭이 선택받을 수 있을 만큼의 특별한 사연이 있을 때에만 재현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장애인을 재현할 때 장애인도 뭐 어떤 평범한 사람이다라는 되게 흔한 레토릭에 사실은 어떤 특별한 사연을 가진 장애인만이 선택적으로 재현되고 있는데 그거를 가리고 무화시키고 있다. 그런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 레토릭 안에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인간의 목소리를 재현하는 어떤 대상으로 선택된 사람에게는 사실은 특별하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화자는 이런 방식으로 너도 인간으로 편입해 줄게. 너는 특별하니까 라는 인간성의 확장, 인간성을 부여하는 방식에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닭에게 인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재현하는 것, 닭에게 목소리, 하나의 닭에게 목소리를 주는 게 사실은 전체적으로 인간이 우위에 있는 이 위계 자체는 똑같이 유지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화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닭한테 인간의 목소리를 주는 게 아니라 인간한테 닭의 목소리가 부여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이 언어적인 실험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으로서 뿐만 아니라 이 재현하는 언어, 재현하는 형식, 그러니까 이 의인화라는 게 이제 재현의 형식이잖아요. 재현의 방법이고, 그래서 재현하는 내용 말고 내용도 그렇지만 어떤 재현하는 방식 자체가 이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만든다, 그거를 전제한다라는 게 이 화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선택한 것은 이런 전략들인데요. 일단 전형적인 소설의 서사 구조를 좀 쓰지 원래는 전형적인 서사 구조가 있죠. 기승전결 아니면 뭐가 있죠? 소설의 5단계.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우는 거. 그리고 또 선택된 화자나 인물의 어떤 특권적인 위치가 있죠. 화자 한 명이 이 소설 안에서는 이 세계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이 세계를 장악해서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되게 정제된 문학 언어, 문자 언어를 가지고 독자에게 권위 있는 매체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게 이제 전통적인 소설의 특징들입니다. 근데 두개골의 안과 밖에서는 이런 특징들을 사실 되게 거스르려고 되게 애를 쓰고 있죠. 그래서 서로 다른 문자, 그러니까 한자어나 뭐 한글 이런 것들을 병치하고 또 이미지도 넣고요, 시도 동시에 넣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타이포그래피 이런 것들을 쓰기도 하고요. 문장도 되게 산발적으로 쓰고 단어를 되게 반복하는 방식으로 좀 몰입을 방해하는 그런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사 안의 스토리, 내용으로의 몰입을 좀 방해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이 소설은 어떤 일관된 흐름이 없고 다각도로 사태를 조망하기 위해서 단락별로 화자가 계속해서 달라지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죠.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소설 읽으셨을 때 이게 누구의 이야기인지 파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장마다 이런 식으로 장마다 사냥꾼, 뭐 까치, 닭, 살처분 노동자 등등등으로 화자나 시점이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서로 다른 화자들의 시점으로 똑같은 사태를 겪고 있는데 이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이 시점, 이 인식 틀을 재현하는 것이죠. 이 질병의 사태, 육식산업, 식량산업 혹은 또 이것과 연관된 생명정치 이런 것들을 되게 구조적인 차원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소설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어가는 닭의 관점과 살처분 노동자의 관점으로 이 전염병의 사태를 지켜봤을 때 둘 다 사실은 별로 그렇게 다른 양상이 아니라는 것을 소설은 발견해 가는데요. 종 차원의 어떤 관리의 대상으로 인간이 동물들을 대할 때 사실은 살처분 노동자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역시 종 차원의 비인간으로 만들어 버리는 시스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거를 그동안 보지 않고 있다라는 거를 이런 시점의 교차를 통해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간을 동물을 종으로 보는 인식론 속에서 사실은 그 식량 산업이나 아니면 뭐 가축 산업 이런 것들이 굴러가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아주 조금만 삐끗한 인간 역시도 종으로 간주해버리는 그런 인식론이랑 멀지 않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 소설이 단락마다 이게 무한대의 기호를 앞에 깔고 있는 것인데요. 단순히 하나의 어떤 상황, 한 번의 상황이 아니라 되게 반복되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기호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그 소설 그 단락 안에서의 어떤 개체적인 목소리가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무한히 반복되는 목소리다라는 점에서 어떤 종의 인식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는 그런 전략이기도 합니다. 아까 타이포그래피 중에서 이게 소설의 마지막 문장이거든요. 이제 날개가 달린 인간이죠. 그래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조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이제 날개가 달린 인간으로 변하게 되는 모습을 표현한 건데요. 살처분 노동자가 새 인간으로 변하는 양상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몸짓 이런 거를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학살의 시스템 혹은 인간의 동물화를 의인화라는 그런 내용의 방법 말고 이 형식 자체, 언어 자체, 매체 자체로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혹은 닭의 목소리로 이 사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이 소설은 좀 고민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그동안의 전통적인 문학에서 어떤 절대자인 신에게 인간은 개별적인 존재로 인정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인간이 개별적인 인간들이 지배하는 동물은 종으로 관계 맺는 방식이 근대적인 어떤 문학의 양상이었다면 이 재난, 기후, 환경이라는 이 절대자 앞에서 인간은 과연 종인가 혹은 동물은 개별적인 존재는 과연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이 소설이 던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전략들이 좀 재미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환경이나 기후 위기의 시급성이나 중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찾을 수가 없죠. 아주 소수의 음모론자들을 제외하면 모두가 다 알고 있고 뭐 정부든 기업이든 어디든 이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다만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닌데 그냥 안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어떤 중요성을 모르는 게 아니라면 사실 모두가 알고 있다면 이것을 새롭게 알리는 게 문학의 목표 혹은 인문학의 목표가 아니라 그 밑에 깔려있는 인간과 비인간 사이에 혹은 인간과 동물 사이에 이 관계 맺음의 인식론 이런 것 자체를 갱신하는 게 앞으로 생태문학 혹은 생태인문학이 주로 하게
해야 할 역할은 아닐까? 그리고 또 그런 방식으로 미래의 소설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개골의 안과 밖을 통해서 이 인간과 동물 사이의 인식론에 대해서 문학적인 형식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AI와 가상 공간에 대한 상상력 속에서의 젠더 문제, 그리고 또 생태 소설의 이후에 어떤 가능성들, 생태 소설이 앞으로 어떻게 재현될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짐작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두 가지 키워드들을 통해서 최근의 한국 문학장의 어떤 도전들을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세계에 대한 상상력이나 아니면 관계 맺음의 상상력에서 인식의 어떤 기본, 인식의 어떤 베이스가 되는 것들이 한국 문학에서 좀 더 도전적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았습니다. 그런 점들에 주목해서 소설을 읽어보신다면 한국 문학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지금의 우리에게 필요한 사유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도 좀 나눠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것이고요.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